40대 집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50대, 60대 이후에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평생 집 한 채 없이 나이 들어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돈 좀 모으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디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사연은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사연 중에서 소득이 좀 높은 편이세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자, 많이 벌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절대 적은 편이 아닌데도 돈이 안 모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14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재는 퇴사 후 사업 2년 차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월 수입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 나름 수입이 괜찮다는 자부심에 모으는 건 하나 없이 다 소비에 썼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모았습니다. 월 지출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사업 2년 차, 지금은 월 수입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지출은 대략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입니다. 마이너스예요. 현재는 장모님 댁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도 내 집 한 채 구입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터집니다. 아내는 어차피 아끼며 살아도 집은 비싸니까 매매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의입니다.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바로 앞에 백화점도 있어서 아이들과 아내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니 이젠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장에는 돈이 잘 안 모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각 잡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량 유지비, 아버님의 월 렌트비가 121만 원, 장모님의 차량 보험 및 세금이 월 20만 원, 와이프의 차량 렌트 및 보험 및 세금이 월 180만 원, 내 차의 렌트비가 97만 원, 아이들 과외비가 월 220만 원, 큰아이 용돈 월 30만 원, 와이프 용돈 월 300만 원, 장모님 용돈 월 230만 원인데 여기는 월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세 빼면 한 130만 원 정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용돈 월 30만 원, 가족보험 월 240만 원, 여기에 추가로 와이프 생활비 카드 월 500에서 800만 원, 기타 통신비 관리비 등등해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니 지출도 당연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너무 마르고 빠져나가는 돈이 연체되어 전화가 오면 그때서야 한번 지출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지출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께 드렸던 차를 솔직히 다시 가지고 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용돈을 안 드릴 수도 없고요.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학원을 다니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아낄 수 있는 건 와이프 용돈이랑 생활비 카드인데 한번 줄이자고 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이번 겨울에 하와이 가자고 하는데 이것도 골치 아프네요. 많이 벌어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 3개 있는 집, 그런 좀 괜찮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나이님, 코코디님, 저 돈 좀 모으고 싶어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주세요. 자, 일단 좀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완전 놀라셨을 건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 뭐 그렇죠. 저희 구해주월부 역사상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40대 초반 4인 가구의 가장이시고 소득이 월 3천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돈은 지금 1억이 전부예요. 1억이 전부고, 이분의 지금 뭐 카드 사용 내역을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지출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카드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게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지출 내역이라는 게 뭐 생활비가 얼마,
뭐 교육비가 얼마, 차량 유지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하시는데 지금 이분께서 보내주신 거는 카드별로 지금 얼마가 그 결제가 돼서 빠져나갔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이분은 본인의 지출을 그냥 표면적으로밖에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이거 좀 심각하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구나.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분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다 아시겠지만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풀로 잘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을 잘 취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고민 상담하기까지 좀 용기를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그로 인한 악플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타개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니까 네, 여러분 네, 악플보다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창피해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창피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용기 내서 하신 거고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미 공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잘 헤쳐나가서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지출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제가 보내드려서 아시겠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저는 카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소득과 비교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출이랑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좋죠. 알겠습니다. 네. 하와이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평소에 저희 방송을 보셨었어요? 아,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이고요. 네. 그냥 유튜브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네.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멘탈이 좀 나갔을 때여가지고 아, 진짜요? 여기다 뭐 사연을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첨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지금 저희 댓글에 저희 같이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하와이님이 되게 용기 있다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저희 구해줘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소득이 되시는 분들도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고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마냥 즐겁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멘탈이 좀 나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민이 되는데 더더욱 말을 못해요.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너 돈 잘 벌잖아. 뭐.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서 버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과 하와이님한테. 자,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지출 항목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카드, 뭐 삼성카드, 무슨 카드 하면서 나가고 지출 항목별로 보내주신 거는 그냥 뭐 차하고 용돈, 과외비 뭐 이런 현금으로 거잖아요. 쓰시는 부분만 이제 내용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와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하와이님의 능력을 믿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 3천을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와이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용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해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용돈 해가지고 월 300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접근을 용돈 너무 많아, 용돈 그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내가 납득이 되는 지출과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을 먼저 구분을 좀 발라내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대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하와이님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하와이님의 고민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랑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는 거 이거 두 개잖아요. 이대로 가다 노후 준비 안 될 것 같다 이거잖아요. 제가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와이님은요 투자 공부를 하지 마세요. 투자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잘 키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부자 되는데 빨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에 3천을 벌어서 한 달에 1,000을 쓰면요 2,000이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일하실 수 있다 쳐요.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저금하면 1년이면 2억 4천이고 10년이면 24억이고 20년이면 48억이에요. 모으기만 해도. 그러면은 투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네. 문제잖아요. 네, 그니까요. 근데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거를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예, 다들 50% 저축을 하거든요. 네,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얘기하면은 지금 하와이님은요, 어떠냐면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하와이님이 평생 월 3천을 벌어야 똔똔인 거예요. 평생. 자신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물러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절대 물러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하나씩 보고 싶은데 차량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렌트랑 리스가. 근데 이렇게 차를 다 끌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끌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님한테 해드리고 네. 사업하면서 시작하면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아버님한테 해드리고 장모님은 제가 타던 차 드리고 네. 저는 뭐 어차피 사업자니까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카니발 한 대는 직원이 타고 있고요. 아, 아내분은 어떤 차 타세요? 아내는 이제 리스차 해가지고 타고 있어요. 리스를 보니까 거의 차 레벨이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를 다 엄청나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무조건 한 달에 절반 이상 모은다.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노후 준비 끝. 근데 그걸 못하면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400 벌어서 200 저축하고 200만 원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보다 노후에 더 끔찍할 확률이 높아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50% 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3천을 벌어서 3,500을 쓰는 사람이랑 400을 벌어서 200을 쓰는 사람이랑 20년 뒤에 누가 더 유리하냐면 400을 벌어서 200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러나시면 안 돼요. 아까 싸우는 게 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절대 물러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하와이님한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돼서. 저라면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아내분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라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자라서 거의 똑같이 따라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그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이웃집 백만장자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간다. 경제관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얘기한다고 했을 때. 싸우는 거. 짜증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왜 그렇게 다르실 것 바뀌어야 같아요? 되는 걸 또 알고 네. 아는데 막상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지출이 이렇게 되고 못 아끼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했다가 또 아예 모르겠다 또 지나가고 시간이 또 이제 또 마이너스 나면 또 한번 계산해봤다가 또 지나가고. 그 아내분께서 지금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혹시? 특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구나. 남편분이 네.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사업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월 3천 정도 순수익을 벌 정도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오겠지.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열심히 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게 제 걱정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2년 동안 월 3천을 벌어도 그 다음 2년 동안 월 300을 벌 수도 있는 게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이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잘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느낌? 카드를 다시 회수하실 수는 없어요? 카드를 없애서 이렇게 두 장이 된 겁니다. 진짜요? 예. 와. 만약에 다 없애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현금으로 생활비 주시면? 체크카드 이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카드는 또 이제 뭐 가족들하고 뭐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걸로 또 쓰긴 하거든요. 와이프가 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치, 알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제가 하와이님 요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내분을 설득하는 문제부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 몫은 하와이님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다 없애시고요. 신용카드를. 그리고 대신 체크카드로 바꾸면 돼요. 예, 체크카드로 바꾸면 되고요. 예? 신용카드를 싹 다 없애고 계좌를 딱 6개만 놔두세요. 6개로 줄이는 거예요, 계좌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 계좌, 예. 그러니까 사업자랑 이어가지고 써야 되는 그 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그 수입 통장, 수입 계좌. 사실 여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막 월 3천인데 장난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사업소득 월 3천은 내년에 월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소득의 절반을 저축 통장, 저축 계좌로 보내세요, 먼저. 그리고 그럼 계좌 6개 만들려고 했으니까 4개가 남았죠? 세 번째 계좌,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는 소득 계좌, 두 번째는 저축 계좌, 그 다음이 생활비 계좌. 생활비가 아까 얘기하신 뭐 생활에 쓰이는 비용들 있잖아요. 뭐 식재료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집에서 밥해 먹는 돈, 공과금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계좌. 그리고 거주비. 거주비는 장모님한테 나가는 월세. 그리고 그 다음 계좌가 교육비 계좌. 그리고 그 다음 계좌가 부모님 용돈이나 차량 관련된 계좌. 지금 혹시 적으셨어요? 예, 다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6개로 나누세요. 그리고 매달 소득이 들어오면 매달 1일에 이 각각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돈 다 쓰면은 그냥 쉽게 속된 말로 오링 나거든요. 계좌가. 그러면 나머지 다음 달 1일까지는 빈손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도로시님이 잘 정리를 해줬네요. 자, 소득으로 월 3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일날 저축계좌 2번 계좌로 1,500을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1,500을 생활비, 거주비, 교육비, 용돈, 차량 계좌로 쪼개는 거예요. 1,500을 4개로 쪼개요. 그래서 글로 보내고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쓰셔야 돼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 안에 돈이 1,500만 원이 들어있다. 이거 가지고 이번 달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저라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우리 1,500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딱 넣어주고 체크카드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소비라는 거는 뭐 술, 담배와 같아서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그럼 그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때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하와이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아시죠? 예. 저랑 동갑이셔서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지금 여기서 못 잡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월 3천 버느라고 쇠가 빠지는데 그거를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하와이님은 확실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돈 버세요, 그렇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입니다. 재테크 같은 거 저는 아예 몰라서 예.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네. 주식도 처음 작년에 해봤거든요. 네. 비트코인으로도 날려보고 네. 근데 옆에서 또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으로도 다행히 다 복구하고 수익도 남기고 주위에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사연자분한테 질문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왜냐면 우리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예. 그때 본인이 해보시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사업을 준비할 때 나는 이렇게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좋네요. 직장 일단 월급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공포감이 엄청 컸거든요, 저도. 장난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었다 싶으면 최소한 500만 원을 만들어서 500만 원이 나올 수 있게끔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먼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거예요?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는 만들고 네. 나오면서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나왔다 보니까.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도와주신 분들이랑은 원래 인맥이 있으셨던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실 때? 예, 저는 영업 쪽이어서 계속 인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인맥 관리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뭐 관리라기보다 그냥 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네. 신용 쌓고 이제 뭐 엄청 열심히 사신 거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되게 만나면 네.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예.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영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을 하면서 내가 창업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을 세팅을 해놓고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는 같은 직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꾸준히 그냥 쭉 유지가 된 거죠. 근데 아. 제가 또 근데 안 좋은 거는 네. 회사 다닐 때 제가 투잡을 했었거든요. 네네. 투잡을 하면서부터 소득이 늘기는 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개인 사업 뭐 이렇게 조그마한 자영업 같은 거는 네. 진짜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이어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추천하지만 전혀 안 해본 일을 그냥 대책 없이 회사 그만두고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직장생활 끝나고 이렇게 또 일을 더 할 수도 있잖아요, 투잡으로.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너무 무리하시면서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네. 나간이라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일에 제일 잘하잖아요. 좋습니다. 저 또 하와이님께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답해야죠. 자, 보답으로. 자, 아까 지출 관리는 그렇게 쪼개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우리 사업 매출 반으로 줄었다고 얘기하시고, 하얀 거짓말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필요해,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주상복합 내 집 마련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게 제가 보니까 60평대고, 예. 그게 매매가가 19억에서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 한 1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언제 사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지금 어차피 사실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꾸준히 모으신 다음에 전세를 사느니 매매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세가 10억 정도 하고 매매가 20억 정도 하니까 매매하려면 전세보다 한참 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매매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초보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나는 바쁘고 나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집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전세가 13억인데 매매가 15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하는 게 나아요? 매매하는 게 나아요? 매매하는 게 낫죠. 2억 더 주고. 그죠? 네. 그럴 때는 매매하시면 돼요. 그때 매매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아파트 3개 딱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예. 그 3개의 시세를 계속 체크하세요. 그냥 틈날 때, 심심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사장님 여기서 여기 매매랑 전세 얼마씩 해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거의 전세 대비 2배 차이 나는데 나중에는 요즘에 차이 얼마 안 나요? 이럴 거예요. 한 4, 5년 지나면. 그때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4, 5년 뒤까지 뭘 하셔야 된다 또?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만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되게 기분 좋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별 말씀을요.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 좋은 개인 경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네. 똑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계속 사랑해주시고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버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특화가 될 정도로 엄청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지출 관리가 좀 어려워서 네.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잖아요. 말하실 때.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맞아. 3천이 아니고요. 여러분, 3억을 벌어도 3억 이상 쓰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보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냥. 그렇죠.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그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고 이분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직장생활 하다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장 8개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먼 수를 써서라도 매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두 분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5년 뒤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진다는데 언제 들어가야 인생 절호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듣기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월급쟁이 부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용기 내 월브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처음엔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상승장에 내 집 한 채로 주변에서 부자되는 걸 보고 저희도 급하게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 4억 이하인 아파트 중에 통근이 1시간 내외로 가능한 지역으로 좁혀보니 고양시가 적합해 보였어요. 대소성과 GTX 교통호재가 있다고 들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겠다 싶었죠. 내 집의 안락함을 느끼다 보니 소비의 고삐가 풀리더라고요. 살림을 합치고 야식이 늘어서 그런가 식비는 월 130만원, 데이트, 여행비로는 1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 하나를 뽑을까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중고차에 많이 대었는지 무조건 신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사게 된다면 갖고 있는 현금을 털어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할부 개념을 싫어해서요. 이자 붙는 것도 싫고요. 그러던 중에 이전에 넣었던 인천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400번대여서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동호수 추첨날 딱 한 자리가 비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해도 될까? 고민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터라 일단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왠지 부의 추월 차선에 탄 것만 같아 기뻤어요. 우리 부부가 다주택자라니. 하지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안 섭니다. 지금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110만원입니다. 나중에 분양받은 집 잔금을 치르고 나면 대출이자 비용이 12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대출 빚만 230만원인 거죠.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아이를 낳고 복직도 쉽지 않고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만만치가 않고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진다는데 차라리 지금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5년 뒤에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시절 제 대부분의 고민과 어려움은 사실 돈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세상을 한탄하던 대학 시절의 모습도 생각나네요. 작은 옥탑방, 낡은 전셋집을 지나 현재 고향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느리지만 천천히 제 인생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월급쟁이도 서울,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함께 고민해주세요. 지금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얼떨결에 두 채를 보유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잘한 투자인지 알고 싶고요. 추가로 앞으로는 어디 지역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또한 너무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부동산 하락기인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하는 게 늦지 않을까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할까요? 네, 질문이 또 많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차를 사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고차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처분하고 신차를 타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출금부터 갚아야 할지 아니면 현금 박치기로 할부 없이 사도 될지 요게 또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총 세 가지의 고민을 보내주셨고요. 요 부분은 이제 사연자분의 그 현재 자산 상황을 세부 내역별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상황입니다. 수입은 지금 두 분 합쳐서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800만 원 정도 되시고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뭐 유튜브 구독비, 공과금 뭐 이런 일반 지출로 200 넘게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할 만한 게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한 55만 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용돈이 또 있네요. 따로 개인 용돈 및 데이트 여행 비용. 용돈이 따로 있어요? 용돈 따로 있고 데이트 여행 비용. 생활비 말고? 별도. 그거는 이제 생활하는 데 쓰는 거고. 네. 이제 또 단둘이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또 신혼이니까 그런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쓰고 100만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아파트 뭐 대출금 다 빼고 하면은 순자산이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집이 두 채이니까 이걸 둘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서울 쪽으로 갈아타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본인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지금 어떤 게 잘못됐는지 상황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꼼꼼이님 방송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 혹시 저기 남편분도 같이 계세요? 남편은 지금 밖에서 듣고 있어요. 아, 밖에 듣고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그냥 네네. 같이 보는 알겠습니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하나씩 좀 확인을 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방송이라 긴장되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내 사정이라 긴장되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네, 그렇지만,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예요. 제가 방송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화로 유선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돌리면 안 되거든요. 돌려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잘. 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서울 내 집 마련은 고민거리가 아니고요. 내년 2월에 입주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분양 받으신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그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거주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셨어요? 저희가 원래는 들어가서 살고, 네. 지금 이 집을 이제 전세를 놔서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 집의 분양가가 뭐 이것저것 확장이랑 뭐랑 해가지고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네. 거기에 대출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한 거의 2억 중후반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더 있어야지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잔금 대출이 네. 다 해서 제가 아마 거기 적어놨었었는데 네. 2억 8천 정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러면 4억에 2억 8천이 대출이니까 1억 2천이 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1억 2천은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이미 지금 6천 정도는 네. 지급이 되어 있고 네. 생각을 많이 못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 이걸 당장 입주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세, 지금 사시는 집의 시세는 제가 보기에 2층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매도한다 하면은 2억 5천, 6천을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냥 매도를 해도요? 네. 매도한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진짜 팔리는 가격에 정말로 거래를 하려면 2억 5천, 6천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 지금 상황에.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전부 다 좋은 층이에요, 층이. 근데 지금 이거 2층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거래가 안 될 때는 2층이 중간층 대비해서 10% 이상 훨씬 더 많이 싸게 해야 거래가 돼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담보대출이 지금 2억 5천이 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이 지금 깡통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매도를 해도 담보대출도 지금 다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면은 이 집을 매도를 해도 내가 실제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네. 근데 전세를 놓는다? 그럼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지금 제가 보기에 1억 한 7천 정도 돼야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담보대출이 2억 5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담보대출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집에 전세를 놓고 어떻게 이 집을 그냥 전세 주고 우리가 여기 입주하면 되겠지가 지금 너무 이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이거는 약간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물론 이따 제가 그 맵은 드릴 거예요. 네. 그 경로는 제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드릴 건데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할 때요, 우리 사연자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엄청 착한 동생들인데 각자의 사정들, 뭐 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 네. 편하게 사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미처 짚지 못한 거를 내가 이걸 좀 잘 아니까 알려주는 선배 같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네. 지금 제가 딱 그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두 분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당장 8개월 남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내가 이거를 내 다음 달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다. 네네네. 그래서 어디에서 돈이 얼마가 모자라고 이걸 다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안 되면은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천 정도 대출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억 2천이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럼 1억 2천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금으로 딱 1억 정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기존 집에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으로 한 2억 6천 정도 있고, 네. 그리고 신용대출로 7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가지고 있는 1억 정도에다가 두 분이 남은 8개월 동안 뭔 수를 써서라도 2천만 원 이상을 모아야 돼요. 네네. 이 모자란 인천에 있는 집, 검단에 있는 집 잔금 치를 때 필요한 돈. 네. 그리고 첫 번째 집, 일산 집 있잖아요. 그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 수를 써서라도 매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 5, 6천 정도의 거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담보대출 2억 6천 남은 거 갚으면 없잖아요, 그냥. 네네. 예, 그게 다인 거예요, 그 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의 신용대출은 그대로 남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일산집 처분해서 일산집에 있는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면 그걸로 끝. 네. 그리고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거에 2천만 원을 8개월 동안 더 모아서 어찌저찌 검단에 입주를 해요. 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7천만 원의 신용대출과 검단집 딱 요거 두 개인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울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냐. 당장 나는 집이랑 그것도 집에는 담보대출이 있고 또 신용대출 7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신용대출부터 갚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두 분은. 네. 자, 그럼 보세요. 신용대출 7천이 있죠. 두 분이 지금 한 달에 800을 벌어요. 그 한 분 각자 400 정도를 벌어요. 네. 그러면요, 두 분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한 사람이 버는 거는 전부 다 빚을 갚는다.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돈을 버는 걸로만 산다.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생활비는 지금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두 분한테 굉장한 긴축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아껴 써야지만 4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담보대출 원리금 갚으면서 살 수 있다, 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제 역할이 이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자, 400만 원으로 빚을 갚는다. 그럼 1년이면 4,800을 갚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7천만 원을 다 갚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요? 1년 반 정도 걸리겠죠? 네. 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1년 반, 즉 25년 8월까지 두 분은 신용대출이 없어야 돼요. 네네. 25년 8월까지.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 3년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실거주 의무 3년 중에 1년 반이 지났죠? 네. 그럼 나머지 1년 반 동안에 그 다음부터는 돈이 플러스로 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잔고가 쌓이기 시작했을 때 모아놓은 돈이랑 3년 뒤에 검단의 전세 시세를 보시고요. 전세 시세가 만약에 분양가를 넘어간다. 네. 제가 보기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분양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4억 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가 되면 그 집을 전세 주면서 뭐 월세로 옮기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거나 모은 돈이랑 합쳐서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분은. 음. 그런 맵을 그려야 돼요. 아, 네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정리할게요. 지금부터 내년 2월 입주 때까지 8개월 동안은 일산 집을 파는데 두 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 그리고 돈을 만들어서 입주하는 거에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공부고 뭐가 없어요, 지금. 네네. 예. 그리고 입주를 무사히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1년 반 동안은 400만 원씩 매달 갚는다, 신용대출을. 그래서 25년 8월 달에 우리는 대출이 없다, 신용대출이.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은 돈을 모으세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저희한테 사연을 다시 보내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 네네. 네.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는 됐어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매수를 해서 살고 있는 집은 네. 가망이 없는 입지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질문해 주신 게 되게 좋은 질문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질문이에요. 일단.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도대체 너 나이는 왜 저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까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저렇게 말할까? 그죠? 네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그 집을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집을 영끌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네네. 3억 5천에 매수하셨는데 그 중에 신용대출하고 보금자리로 담보대출 합쳐서 대출이 얼마였어요? 거의 전부였으니까 3억 몇천, 3억 그죠. 천이었나? 네, 3억 2천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휘청거리면 못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왜? 내가 다른 데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면 바로 돈이 말라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끌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배우면 돼. 괜찮아. 배우면 돼요. 두 분 아직 젊으니까. 이게 영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입지의 문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이거는 끌고 가봤자 뭐 어디 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데니까 지금 팔아버려야지 막 이런 지금 전략을 따질 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존을 따질 판이지, 지금 우리는. 네. 근데 그 생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무리하면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집 사도 좋다. 그렇지만 영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아셨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지역은요,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일산에 갖고 계신 그 단지가 일산 안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단지, 그리고 가장 떨어지는 평형인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그 살고 계신 데서 옆에, 그리고 길 건너편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역에서 가까운 데 있는 20평대 혹은 계단식 20평대 아파트들의 시세를 아시나요? 좀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은지 아세요?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시세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전혀 물건을 볼 줄 몰라요, 본인이. 근데 지금 이게 운이 안 좋은 건데 두 분이 산 데가 그 동네에서도 제일 선호도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심지어 2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집 마련반 강의 만들어갖고 이거 하게 된 게 사실 솔직히 저 처음에 내 집 마련반 강의 이걸 왜 하냐고 했어요. 너바나님이 이 강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하실 때 아니 투자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내 집 마련을 가르칩니까? 다 알아서 잘 하는데 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네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자기 집을 사는데. 우리 두 분은 지금 집을 그러니까 잘못 샀다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왜냐면 그것도 결국에 갖고 있으면 장기적 올라가는 집이거든요. 근데도 제가 팔라고 한 거는 이 단기적 이 보릿고개를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끌어안고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파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네. 나중에 팔고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두 분이 사신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비쌀 거예요, 아마. 근데 대신 두 분이 그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검단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나중 되면 이거 분양가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기서 손해본 걸 거기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당장은 힘들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 한 귀퉁이가 썩었어.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과 한 귀퉁이를 도려낼 자신이 없어. 네. 이 사과 비싸게 주고 산 거고 내가 며칠 동안 까먹어갖고 못 먹어서 일부가 썩은 거라서 그거 먹으면 탈 나요,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도려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네네. 남은 사과가 두 분한테 되게 먹는 즐거움 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사과가 다 썩어버리면 안 된다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렇게 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뭐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뭐 반등한 것 같다. 뭐 네. 몇 달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몇 달 있다 올라가도 그거는 두 분의 몫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내가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입줄 못해, 일단 검단에 내가. 네네.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조금, 이건 좋은 소식, 희소식인데, 둘 중엔 당연히 검단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새 거니까요. 아, 네. 새 거고 신도시니까. 단 이건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 분양받으신 아파트 단지 있죠. 걔는 검단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안 좋아할 거예요, 점점. 아, 네, 왜요? 왜? 평수가 20평대만 구성이 돼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가서 주변 공부를 먼저 하세요. 공부를 네. 하실 거면. 그리고 네. 그 안에서 30평대하고 내가 20평대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가격을 계속 보다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 네. 주변에. 그러면은 그때는 갈아타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락장 혹은 회복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실제로 제가 투자한 사례인데요. 제가 처음에 20평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갖고 있는 단지에.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3억 4천,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여기 33평도 되게 싼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33평 물건 파셔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됐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아니 진짜 싸요. 여기 33평이 3억 7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24평을 3억 5천에 봤는데 네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전 33평을 샀어요. 아. 근데 2천만 원 가격 차이 났던 게 나중에 2억 이상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주변 시세를.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 일산에 갖고 계신 것보다 검단에 분양받으신 게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키는 게 맞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또 다른 질문 있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제가 다른 분이 아까 준비를 하시는 거 제가 봐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나이님께서 아예 플랜을 제대로 잘 짜주셨어요. 네네. 네, 그거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차를 사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너나이님의 네. 답변을 듣고 해결이 네.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될 것 같네요. 그치. 지금 차를 살 여력이 어딨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겠네요. 네. 그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내가 네, 선택을 맞아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여윳돈을 내가 차를 살까 아니면 대출금을 갚을까 하면서 선택을 한 거였는데 막상 또 나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고민할 그런 여력을 다 줄여줬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이제 친정 생활비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내 가정부터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인 가족 생활비가 되게 과하세요. 네. 근데 또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 미혼 때는 또 도시락 싸서 다니시고 따릉이로 출퇴근하면서 학자금 대출도 갚으셨고 그리고 옥탑방 월세에서 전세 빌라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정도로 되게 아끼고 잘 모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결혼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그 소비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온갖 이제 소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제 목표가 또 이제 생겼잖아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 또 마음 먹으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차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땐 중고차를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맞벌이 하는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2대는 있어야 돼요. 맞벌이를 하면. 근데 저희 집이 한 대는 2008년식 중고차를 샀었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마후라 말고 또 머플러.
발음이 좋네요. 네. 네네, 머플러. 네, 머플러. 네네, 머플러. 그 아래쪽이 아예 다 그 녹이 슬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는 이거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 대가 더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한 대도 거의 그 직원 후배가 그 모닝을 저한테 300에 팔았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모닝을 이제 한 300에 사가지고, 그렇게 두 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2008년에 산 그 또 이제 차가 그 머플러가 녹이 슬어서 그때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 그때 신차를 샀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중고차를 샀었고 왜냐면 내가 신차를 사는 순간 그만큼 그 목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지금 너나이님께서 배기통이라고 하네요. 배기통이구나. 머플라. 좀 낫다. 아니, 마호라는 왠지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네, 배기통. 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고차, 그러니까 차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추후에도 만약에 진짜 서울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면, 그때도, 신차 사면 안 돼요. 네,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지금 끊으면 안 돼. 지금 그 댓글에 행구세님이 보기님 말할 기회 안 주나요? 이야기가 그래야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보기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호폰입니다. 네. 방금 너나이님이 이제 입주 때까지 8개월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지 혹시 다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아침이요? 네, 왜냐면 이게 네. 방송에서 한번 내 언어로 이걸 표현하는 게 맞아요. 되게 내 귀로 들리면서 실제로 그 의지력을 되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아마 꽁무님의 그 목소리 그 자체로 말을 또 들으면 내가 다음에 또 색다른 또 추억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다짐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너무 현실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상담 통해서 좀 현실을 알게 된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옛날에 좀 돈 열심히 모았던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한 달에 한 명 몫으로만 살고 그렇지. 잘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신 그 물건 있잖아요. 일산의 물건. 네네.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실 때 되게 네.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산 네. 금액보다 더 그치. 싸게 파니까 보통 일이 네.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되게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매수는 쉬웠지만 매도는 매수보다 뭐 정말 수십 배 어려운 거니까 아마 매도하실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힘드실 때 한번 검단을 가보세요. 검단 되게 좋은 지금 신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의지를 한번 다져보시고 후회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세교뽀기님 마이크 안 넘겼으면 어쩔 뻔. 다행이네요. 역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래도 또 웃으면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이제 해결됐어. 이제 남편분하고 잘 이제 손잡고 의논하셔가지고 그 앞으로 이제 행동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지금 질문에 푸메퍼님이 새벽보기님의 차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차를 가지고 참 계시나요? 별게 다 궁금하시네요. 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가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그 왜 번호판이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그 흰색이잖아요. 그쵸, 흰색 바탕에 검은 네. 글씨. 근데 제 차는 그 초록색이에요, 번호판이. 와. 혹시 지역이 써 있나요? 지역 써있죠. 아. 네, 지역 써있는 거고 마을버스라고 하시는데 네. 마을버스 아니고요. 그 책이 아니라 번호판이 초록색, 번호판이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남들이 보면 클래식한 줄 아는 그런 차가 있는데 혹시 근데 그게 네. 뭐 차종이 벤츠 아니야? 벤츠도 그런 거 되게 싸.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 근데 저도 이제 너나이님 저한테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차 좀 사라 그랬어요. 네, 제가. 차 사라고 말을 저도 바꾸라고 했어요. 네, 저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그랬어요. 차는 저한테 그냥 이동 수단 중에 그냥 하나였고. 아직 좀 이릅니다. 네.
인생 최대의 쇼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생애 첫 대출인 만큼 그 돈을 잘 활용하고 싶어요. 저의 매수 가능 금액은 30평대 기준 3억 후반입니다. 하지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에 다시는 이 가격이 오지 않을까 좀 급하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볼까요?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까지 기다려 볼까요?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지만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겠고 포기한 후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고 싶습니다. 아쉬운 대로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을 포기를 못하겠어요. 신안산선이 안산을 천지개벽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살아생전 대출 받아본 적도 없어서 내가 번 돈으로만 살자라는 생각에 신혼 때도 월세살이로 시작했습니다. 이때라도 월벌 알았더라면 종잣돈을 통장 안에서 발효시키진 않았을 텐데 결국 몇 년을 통장 안에서 묵혀뒀습니다. 돈을 모으기만 했지 불리거나 투자하는 방법은 1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돈을 많이 쓰는 타입도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께는 취업과 동시에 결혼할 땐 일절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온전히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멋지시네. 아낄 수 있는 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아꼈습니다. 8년 동안 연애를 하던 저희를 바라보시던 어른들은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니?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맞벌이를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종잣돈부터 채워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출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 적은 월급으로 크진 않지만 2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 인생 최대의 쇼핑을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와, 촉도 좋아. 내년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나이에 맞게 즐기면서 천천히 준비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 실컷 고생하고 나이 들어선 1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너무 재밌고요. 점점 쌓여가는 잔고들을 볼 때마다 배가 부릅니다. 제 노력들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구해줘에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더 오를까 마음이 조급한데 대출 받아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두 번째는 3기가 되셨구나. 3기 신도시 장상지구에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니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할까 해요.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이분 지금 보니까 부동산이 저거겠죠? 전세금이겠죠? 네, 전세금. 주식이랑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있고 현금으로 9,400. 와,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근데 소득이 500이래. 합쳐서 둘이 합쳐 500. 근데 2억을 모은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 아내의 월급을 100% 저축하신대요.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쵸. 네. 그럼 한 7, 8년 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급여도 작았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치. 네. 그러면은 거의 다 모은 거네.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네. 그죠? 네. 고정 지출이 140이래요. 둘이. 그리고 아기까지 3인 가족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써.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대단하시네요. 순바샤님을 왜 선정을 했냐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비를 좀 통제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제 기준이 3인이 300만 원인데 이분들은 그거에도 훨씬 더 못 미치는 3분의 2가량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었고 대박이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사연에 나와 있지만 그 인생 최대 쇼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청약이 혹은 안 된다면 이제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이제 사시게 될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선택을 어떤 기준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사연자랑 연결하기 전에 안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안산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사연자분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서남 쪽에 있습니다. 서남 쪽.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안산 시흥이 사실 그 지난장이죠. 지난 수도권 상승장 2016년 14년부터 시작되는 그 상승장에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택지들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시흥만 하더라도 여기가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내려오면 이제 은계지구가 있었고 여기서 또 이 서해선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인데 여기 내려오면 또 여기 장현지구가 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장현지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택지들이 많이 개발이 된 곳이 시흥이고 그 시흥 밑에 보면 안산이 있습니다. 시흥은 좀 주로 신규 택지가 많았다고 하면 안산은 그에 비해서는 좀 미리 개발된 지역도 좀 있었고 신축과 구축이 같이 섞여 있는 좀 지역이에요. 안산은 두 개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쪽 같은 경우에 단원이고요. 이쪽이 상록이에요. 그래서 두 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가장 중심되는 지역은 중앙역이에요.
중앙역 지역이에요. 중앙역이 뭐가 지나가냐? 수인선이랑 4호선이 지나가요. 수인선은 그 수원이나 인천선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게 분당 지나서 수원으로 해가지고 여기 안산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 그게 수인선이고,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당에서 평촌 지나서 군포 지나서 여기 안산까지 오는 여기가 4호선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서해선까지 지나가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사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라는 게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 하나가 쭉 올라가서 여기 위로에서 광명에서 만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안산 공사하는 게 있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여기서 쭉 또 올라가서 광명에서 이 두 개가 만나요. 이 광명에서 어디로 올라가죠? 광명, 뭐 금천, 구로, 여의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신분당선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좀 빠른 광역철도여서 그 시흥이나 안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여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고요. 여기 롯백이 있어요. 여기가 제 아까 말씀드린 중앙역인데, 여기가 분위기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번화가예요. 번화가고, 경기도의 로데오 느낌. 그렇죠. 예, 여기 실제로 로데오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없는 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안산 분들은 여기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비싼 아파트도 여기에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푸르지오예요. 예, 되게 아주 위풍당당하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상권이에요. 로데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이 레이크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파트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요. 한 8억에서 8억 5천 사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가 공원이어서 또 공연뷰가 있어서 레이크 파크라고. 예. 또 하나가 요쪽 지역에 이 초지역이 있거든요. 원래 여기가 산단이에요. 이쪽이 시화랑 반월, 이 굉장히 큰 이 산단 위에 있었던, 원래는 되게 오래된 이제 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쫙 밀고 신축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쫙 펼쳐져 있는, 바로 그 뒤에 초지역이 있는데,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미 3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인천발 KTX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는 KTX가 여기 초지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뭐 부산이나 이렇게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은 지금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신축들도 여기 또 신축도 있습니다. 이런 신축들도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소개해드린 두 개의 아파트처럼 한 8억에서 8억 5천.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웬만하면 안산 사람들은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다. 왜냐면 여기에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또 좋은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리고 신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선부역이랑 초지역, 여기 이 부근, 여기에 또 신축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연자분이 당첨되신 그 장상지구라고 있었잖아요. 장상지구는 어디냐면 여기를 좀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장상 저수지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직 그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행복주택이랑 뭐 희망타운이랑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사전 처형을 했고, 예정으로는 27년인데 아직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으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기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지역 설명을 하고 사연자분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마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새우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혼자 계세요? 아, 저 방에 와 있어요, 따로. 아이는? 네, 신랑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67일 됐어요. 67일이요? 네. 어떡해. 9월에 낳았어요. 아,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기 엄마 맞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맞아, 완전 본인이 애기 같네. 네. 아, 그래요? 애기가 애기를 키우는 느낌이네요. 네. 사연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급여가 많지 않으신데도 엄청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안 힘드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라는 네. 강박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모으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냥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쭉 모아온 것 같아요. 남편분도 이거가 되게 잘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압하신 거예요? 거의 신랑이 저보다 더 자린고비 스타일이라 네.
그 부분은 좀 잘 맞는 그런 와, 느낌? 대단하네요, 네. 진짜. 예. 제가 이거 사연 보면서도,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는 네네. 그래서 지금 인생 최대의 쇼핑을 앞둔 상황에서, 해드릴 수 있는 좀 조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연락을 드렸고요.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네. 왜 사시고 싶으셨어요? 부부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애를 그냥 데리고 산책이라도 나오더라도 좀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고 싶어지더라고요. 학군도 좀 좋은 데서, 환경 좋은 데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커져서 네. 아파트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산은 왜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일단 안산 토박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안산에 계시다 보니까 아기가 앞으로 자라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안산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좀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약간 신안산선은 좀 천지개벽할 것 같아서 안산이 신안산선 덕분에 네. 여의도로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메리트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도보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네. 교통 호재를 놓을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신안산선 노선이랑 가까운 곳에 좀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아파트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골라오신 아파트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보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형편으로 보았을 때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저축이 250, 200, 300 정도 거의 가깝게 되시는데 금리를 뭐 그게 디딤돌이 됐건 신세가 특례대출이 됐건 어쨌든 그 금리는 2%에서 3% 정도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3%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 5천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네. 이자가 아마 120에서 140 사이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을 30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 미만으로 원리금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연끌 정도의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조금 비싼 아파트, 좀 더 좋은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쪽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수준의 금액이 저한테는 연끌이 아닌 가격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뭐 수도권 시장이 앞으로 뭐 조금 조정이 된다고 보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사실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바닥선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비교하신 아파트 중에서 조금 싼 아파트 있었잖아요. 저렴한 아파트. 네. 그거는 가격이 실제로 많이 싸요. 그거를 뭐랑 그렇죠. 예,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네. 보신 아파트 중에서 좋은 아파트의 작은 평수 있잖아요. 한 칸 작은 거 29평. 그거랑 지금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격 기준 삼으시면은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싼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상지구 같은 거는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네. 4년, 5년 정도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앞으로 수도권 시장이 아마 이제 다가올 건데, 그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택은 당연히 순바셔님이 하시겠지만, 여기 사연에 이제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기축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골라오신 아파트보다 신축 20평대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그 지역 설명해 드렸을 때 그 신축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지역들에서 가격이 싼 게 조금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네,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 아파트가 지금 그 사시려는 큰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산은 연식이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물론 입지도 중요하지만 연식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은 아파트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몰려있으면 그게 가격이 나중에 상승할 때서 먼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안산이 뭐 수도권에서 되게 막 좋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급지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그런 상급지면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아파트를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하급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좋은 걸 사시는 게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먼저 올랐을 때 순바션님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선택권이라고 하면 그걸 내가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은 걸 사시면 그 네.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이미 올랐는데 내가 이거 팔고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안산 같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좋은 걸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순바션님 상황에서는 영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6억 넘어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네, 5억대에서 좀 싼 걸로 고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면은 신안산선 역세면서 구축인 거랑 네. 신안산선에서 도보로 뭐 10분, 15분 정도 걸리지만 신축인 거로 봤을 때는 네. 더 좋은 신축을 고르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신축은 15분 정도의 거리의 신축이 아니에요. 예. 네네. 물론 한 10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역을 잘 아시니까, 저는 그 신축이 무조건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골라오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급적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셔라. 구축 중에서는. 하지만, 안산은 연식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안 되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지만 신축을 하는 게, 구축 8살을 하는 것보다는 신축 5구가 더 가격이 먼저 올라갈 거고, 매도할 때도 더 수월할 거다. 그리고 매도를 빨리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올라가는 시간의 차이가. 네. 좋은 게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게 나중에 오르잖아요. 궁금한 게요. 네. 국민 평수인 30평대가 아닌 20평대여도 그게 좀 원활할까요? 뭐 매도나 임대를 주는 과정이? 근데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죠.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거를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더 안쪽으로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상급지로. 상급 지역으로 네, 말씀이신 상급지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 안산 내에서 중앙동 짱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도시를 상급 지역으로 뭐 성남 뭐 이런 지역 있죠. 네, 그런 지역으로 저는 옮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도 꼭 그거를 안 사셔도 돼요, 사실. 왜냐면 2억이 넘게 있잖아요, 급하게 사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매수는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 이제 매수의 방향을 잡으실 때조차도 안산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사실 지금 보유하신 뭐 2억에서 좀 더 모으시면 2억 5천 정도 가량이 될 텐데 그 정도의 투자금으로, 그러니까 매전 차이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좀 묻는 게 더 좋은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순바선님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학군이 좀 있는데 아기 키우기 좋은 동네에 좀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두 분이 아이 아빠시기도 하니까 네. 70일밖에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저를 보았을 때 네. 그게 아직 좀 성급한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질문을 하시면서 이미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질문에 다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학군이라는 게 결국 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67일 정도 됐으니까 아직 조금 학교 가려면은 조금 상승장이 먼저 올 것 같아요. 그 학교 그것보다. 자꾸 매도할 거를 생각하려면 그 모든 게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너나이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 아니,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순마녀님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순마녀님이 집을 안 사봤잖아요. 근데 집을 몇 번 사보면은 훨씬 똑같아요. 지금 애기 키우는 거 어때요?
막 정말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정말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영역을 잘 정하고, 네. 가격대를. 근데 일단 그게 잘못됐어요. 순바션님이 3억 후반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5억 초반까지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디딤돌도 쓸 수 있고 네. 신생아 특례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금리가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주담대 뭐 7% 간다 뭐 이거랑 전혀 다른 대출이잖아요. 네. 그럼 월 상환액이 본인들 소득 대비해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본인들 돈이 한 2억 2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억 빌리면은 디딤돌 같은 걸로 생애 최초로 하면 3억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두 개 더하면 5억 2천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3억을 디딤돌로 빌렸을 때 한 달 상환액이 한 130, 140밖에 안 돼요. 아, 네. 원리금 합쳐서.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300을 넘게 모으잖아요. 네. 애기 하나 키우면서,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대출 갚으면서도 한 달에 200은 저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영끌이에요? 제가 이제 가격을 되게 낮게 봤던 이유가 집값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총 5억을 생각했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뭐 3억 후반이나 4억 초로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안 좋은 집 사서 인테리어 바르는 그치. 것보다요. 네. 좋은 집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자산으로. 그치.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은 인테리어 해놔서 다른 집보다 비싸게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인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좋은 집을 사요. 그러면 더 비싸고 좋은 집을 사는 거야. 그 돈으로. 그 비싸고 좋은 집이 아까 보기님이 얘기해 준 것 같이 안산에서는 새 거예요. 새 거. 지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천지개벽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거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네, 별로 바뀌는 거 없어요. 들어와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안산선 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 거기 앞에 6차, 7차, 9차 있잖아요. 프로지오. 네. 그게 종점이잖아요. 지하철 타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실제로 타는 걸 상상해보고 해봤어요? 지하를 파놔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보기님이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산이 여긴데 안산은 아까 보기님 얘기한 것 같이 이 단원구하고 상록구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데가 이 고잔이에요. 고잔. 네. 그리고 그 옆에 초지가 있는데 본인은 초지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초지에보다 안산 사람들은 고잔을 훨씬 좋아해요. 알죠? 네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신안산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개발을 누르면 이게 화면에 다 보이거든. 여기 한양대역 여기가 이제 종점이고 이 6차에서 이걸 타러 가요. 룰루룰루루 하면서 가러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입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역으로 이렇게 딱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일단 한 10분 걸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죠? 그리고 이 역에 도착해서 이 신안산선 플랫폼까지 내려갈 때 이 신안산선 같은 열차를 뭐라고 하냐면 대심도라고 해요. 왜 대심도라고 하냐? 이 신안산선 종점역에서 이거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러니까 맨날 이 호재를 과대평가하는 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주제는 호재다, 호재. 이 거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거리를 재봐요.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27km예요. 종점까지. 그냥 직선 거리로. 자, 27km 거리를 지하철로 가려면 빨리 가야지 시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빨리 가려고 시간을 맞추려면 최대한 곡선 구간을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역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정차를 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직선으로 파서 쫙 뚫고 나가야 된다고. 빠르게. 네. 그죠? 자, 그러려면 직선으로 파서 빠르게 운행하려면 깊어져야 돼, 일단. 네. 그죠? 깊어져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깊냐면요. 제가 알기로 여의 나루 쪽이 종점인데 이 여의 나루역이 5호선이 지나거든요. 5호선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 5호선보다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신안산선 그 역 딱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타고 교통카드 찍고 다시 플랫폼 내려가서 지하철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내가 열차 놓친다 출근 시간에
재수 없으면은 2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진짜 빨라도. 근데 심지어 역에서 하나 뒤에 있어요. 내가 산 단지가. 그러면 네. 30분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문 열고 지하철 타는 데까지 이것저것 꼬이면 30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 업무지구 맞아요. 그럼 여의도까지 출퇴근한다 칩시다. 그럼 여의도까지 오는 데만도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면 절대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의도에 도착해서 여의도역으로 올라오는 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것도 한 20분 걸려요, 진짜. 출근 시간에 사람 꼬이고 막 하면은.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접근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런 거 할 때요, 저는 직접 제가 지하철을 다 타봤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것도 출근 시간에. 제 새벽 4시,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제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단지에 주차를 하고 한 7시까지 기다렸다 7시부터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강남이어서 강남까지 출근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나 달라. 실제로 해보면. 근데 상상이 가네요. 저도 수인선? 수인선 타봤어요? 네, 수인선 타봤는데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내려가죠? 네.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몇 분 만에 갑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수요를 잡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신안산선을 본인도 기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 맹신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대하죠.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건 호재가 있는 곳에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싸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좋은 거를. 네. 그러면 냉정하게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냉정하게. 제가 안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산으로서 수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잔동이 제일 좋잖아요. 고잔동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여기에 있는 단지들도 좋아하지만 이 아래쪽도 또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이 대림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출발이 30평대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단지가 네, 굉장히 쾌적해요, 대림이. 네. 그리고 여기 뭐 슬기초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슬기, 양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요거 해양 이쪽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거든, 안산 사람들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면 얘가 과거 가격을 한번 봅시다. 가격 보면 봐봐요. 이게 2018년에 3억까지 빠졌어요. 35평이. 네. 그랬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랐냐면 6억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이것만 보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 앞을 한번 봅시다, 앞을. 2001년인가 입주해요, 이게. 입주할 때 2억에서 06년도 상승장에 3억 5천, 뭐 3억 3천까지 올랐다가 이 가격으로 10년을 간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08년에 3억 5천, 3억 4천이던 게 2018년에 3억이었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았던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더 낮아, 아파트가. 안산에서 좋다고 한 아파트인데도.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즉 처음 출발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 15년 전 가격이 3억 4천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5억 5천이에요. 이 동네에서 좋아하는 아파트인데도. 그냥 이것만 들어도 약간 애매하죠?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아이러브 안산이야. 안산 말고 아무 데도 몰라서 그래. 이때 당시에 3억 4천 하던 아파트 08년도에 네. 이거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3억 정도 하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신공덕 삼성 레미안 3차예요. 이거는 서울 공동역에 있어요. 네. 이건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에서 신안산선 탄 사람보다 여기서 걸어가도 여의도 빨리 가거든요. 이게 08년도에 3억 후반이었어요. 3억 6천. 07년 8월. 지금 보이죠? 요 3억 8천. 아까 봤던 호수마을 대림이랑 호수마을 이편안이랑 얘랑 한 3, 4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났던 거예요, 이때. 지금 얼마냐면 지금 11억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고 싶어요. 안산만 보고 있으면 네. 물론 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네. 네. 근데 나는 이거를 기회를 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순바션님이 안산 토박이잖아. 네. 그러니까 안산 말고는 다른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장상해 놨어. 그죠? 네. 근데 눈을 돌리고 유리천장을 걷어내고 내가 어떻게 과연 서울에 집 살 생각을 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돈 2억을 어디다 보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는 그래. 솔직히 지금도 그런 게 있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안산에 신축 아파트 30평대 10억 갔던 거 지금 8억 정도 나오잖아요. 네. 거기 대장 아파트들 다 8억대, 84, 8억대거든요. 네. 저라면 서울에 있는 8억 아파트 사요. 오래된 거라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이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아니,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그 아까 보여드린 호수마을 그 이편안이나 그쪽에 푸르지오 단지들 많잖아요. 구축들. 그게 07년도엔 신축이었어요. 네. 2007년도에는 신축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01년 입주들이거든, 다. 거기가. 그러니까 네. 입주한 지 6년밖에 안 됐던 새 아파트였던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엇비슷했던 거예요. 아. 근데 시간이 15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걔가? 늙었죠. 늙어버렸잖아. 그럼 늙으면은 뭐가 남아요? 건물이 늙으면 뭐가 남아? 사람이 늙으면 인품이 남잖아. 네. 부동산은 늙으면 땅이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땅이 너무 멀다고요, 안산은. 안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가장 좋은 걸 살다가 상급지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살 거면은 안산에서 좋은 걸 사라고요. 좋은 걸 사야 상급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넘어갈 궁리를 할 수가 있다고. 이 신공동 레미안 3차는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면 2014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럼 다시 가봅시다. 그건 언제부터 올랐나? 안산의 그 아파트는. 이건 2019년부터 오른 거예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뭐가 먼저 올라가요? 여기 봐봐, 이거. 그러면 이건 갈아타기도 못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알아보고 본인이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산에 월세 별로 안 비싸잖아요. 네. 전월세 별로 안 비싸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 미천으로 서울에 새끼고 집을 사놓고 안산에 사는 것도 고민해볼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거를 모르고 결정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제가 제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했냐면, 보기님이랑, 네. 이거를 알려는 줘야지. 선택은 그들이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는 안산 토박이란 이유로 자산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그냥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의무교육 같다고 생각해, 이게. 솔직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네, 맞아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이걸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방송과 강의들을. 예. 어찌 보면 제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네. 만약에 안산 안에서 난 아이 키우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거주를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면 안산에 집을 사되, 안산에서 새 거를 사요, 새 거를. 살 수 네. 있는 돈 안에서 제일 새 거를 네. 사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서울 아파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전화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승마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제 나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데 월급이 200만 원대야. 네. 근데 나도 지금 돈 모으는 게 가장 나한테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초년생 때에 나처럼 간절했던 사람들한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그냥 제 가계부를 봤어요. 가계부에 그 잔고에 단돈 200, 300이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제가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사고 싶고, 저도 친구들처럼 해외도 가고 싶고, 할 때마다 그냥 저는 통장 잔고를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네. 그렇게 애써서 만든 돈이, 그 2억 넘는 약간의 그 돈이, 네. 앞으로 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공부하면서 보일 거거든요, 이제. 그 돈 어디다 네. 보낼지가. 네. 네, 그리고 거기다 또 보내놓고, 한 5년, 10년 열심히 살면 정말로 순바션님이 제 나이가 됐을 때, 너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틀린 소리 안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네. 네, 지금까지처럼 즐겁고 아끼지만 행복한 삶을 네.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솔루션 주신 거 해주신 말씀들, 오늘 이 시간이 좀 헛되지 않도록 좀 잘 정리해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산도 좀 키워나가는 좀 올바른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너무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저기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PD님도, 너나이님도, 새벽고객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예. 200, 300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2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분이 아직도 3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들한테 이 사연자분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지금 2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 받고 사는데 나한테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 이분은 200만 원 조금 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걸 모아서 결국에 지금 같은 시기를 만난 거예요. 어떤 시기?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시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향으로 지금 솔직히 이 정도 방향을 알려드렸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열정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돈을 잘 보내놓고 또 5년, 10년 기다리면 이분이 40대가 됐을 때는 정말 20대 때 200만 원대 월급 받으면서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을 일굴 수 있다. 네. 우리 순바셔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선정한 거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